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최근 들어서 농산물 가격이 워낙 들썩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밥상 물가가 지금 현재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왜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있는지, 혹시 이게 이상기후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신방실 KBS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나라에서 진짜 저 커피 진짜 좋아하는데 네, 저도요. 정말 하루에 한 석 잔 이상 마시는 것 네. 같아요. 근데 문제점은 이 커피 원두 가격이 지난해도 네네. 엄청나게 올랐고 올해도 네. 계속 오르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네. 커피가 오르는 건가요? 사실 진짜 커피 없는 삶을 상상하기가 힘든데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근데 커피의 가격이 이렇게 인상된 배경에는 기후 위기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작년 하반기와 올해 초, 그리고 뭐 스타벅스가 올해 1월에 이제 요금 인상을 하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세계 커피 생산의 3분의 한 1 정도를 이제 생산을 하는 브라질에서 이상 기후가 굉장히 심했다, 지난해에. 그래서 이 영향이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 몇 년간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커피를 재배하고 생산하는데 그렇게 기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관심이 크게 없고 잘 모르거든요. 저도 사실 기상 전문 기자지만 제가 뭐 브라질 날씨나 이런 쪽을 취재를 하진 않으니까. 근데 어떤 커피가 잘 자라고 아주 풍미를 지닌 커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고산 기후 지대에서 자라는데 이쪽에 어떤 기온 상승이나 가뭄, 그리고 이상 한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줬더라고요, 지난해. 근데 이번에 사실 이 브라질에서 커피 농사를 망쳤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정말 네네. 이상했던 게 네. 최대 아라비카 원두 산지 브라질, 여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네네. 문제점은 가뭄, 서리 이런 이상기후라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걱정했던 게 지구 온난화, 네네. 자꾸만 따뜻해진다는 거 걱정했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또 이상기후로 웬 서리가 나타난 건지 좀 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구 온난화라고 하면 기온이 그냥 전반적으로 상승한다, 이렇게만 된다면 사실 우리가 적응하고 거기에 대응책을 세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뭐 겨울이 따뜻해지고 겨울이 없어질 것이다, 온난화가 진행이 된다면. 근데 오히려 거기에 온난화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북극발 한파가 찾아와서 오히려 겨울이 계속 따뜻해지다가 갑자기 기온이 크게 떨어져서 막 한강이 꽁꽁 얼고 이런 한파들이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상기후나 기후 위기의 핵심 어떤 코드는 계속 기온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그 안에서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상기후가 굉장히 극심했는데, 지난해 여름에는 극심한 가뭄 때문에 뭐 강수량이 50%밖에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뭐 커피나 이런 것들, 농작물들 재배나 생산에 굉장한 타격을 입혔고요. 또 지난해 겨울에는 서리와 함께 영하 5도 이하로 이제 기온이 내려가서 평년에 영하로 떨어질 일이 없는 지역에서 이렇게 영하로 떨어지면서, 우리 브라질 같은 데는 대평원에서 막 방목을 하잖아, 소들이. 근데 소들이 막 귀가 다 얼었다, 이런 그래요? 외신 기사들이 네.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소의 귀랑 꼬리가 다 얼어붙었다, 그 오. 한파 때문에. 그리고 서리가 많이 내렸고, 이렇게 되면서 뭐 커피뿐만 아니라 사탕수수, 그리고 뭐 오렌지 같은 작물에 큰 피해를 줬는데, 뭐 오렌지 수확량 같은 경우는 지난해 그런 한파와 뭐 서리로 30%가량 줄었고, 이런 식으로 뭐 콩이나 옥수수 생산량도 뭐 50% 정도가 줄고, 이런 식으로 해서 농산물 가격 자체가 급등하게 된 원인이 바로 최대 이 생산지에 찾아온 이 변덕스러운 날씨. 근데 이 날씨가 이렇게 특히 변덕스러웠던 이유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라니냐가 지속된 시기거든요. 라니냐라는 거 좀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라니냐. 그래서 네. 엘니뇨, 라니냐 하면 특히 우리나라랑은 조금 관계가 먼데, 특히 적도 주변에 북미와 남미,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나 호주 이렇게 접하고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라니냐 같은 경우는 그 적도의 동태평양 쪽에 차가운 물이 많이 심해서 용승을 하면서 찬물이 냉수대가 이렇게 분포를 하는 현상인데, 엘니뇨와 정반대의 현상이에요. 이 라니냐가 발생하면 바로 이 브라질이나 그다음에 북미 지역 이런 쪽이 겨울은 굉장히 춥고
라니냐면 좀 서늘한 여자아이라는 뜻이거든요. 스페인어로. 네. 여자아이. 그래서 그렇게 겨울은 굉장히 춥고 여름에는 또 지독한 가뭄이 찾아온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라니냐 시기까지 더해지면서 이때는 농산물 가격에도 이런 어떤 큰 영향을 미쳤고 전 세계적으로도 뭐 강력한 라니냐 그리고 엘니뇨 시기에는 이런 식으로 막 밀값이 폭등하고 대부분 굉장히 뭐 미국이나 곡창지대가 되게 큰 지역 그다음에 브라질 남미도 그렇고 이 지역이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어떤 기상 이변의 영향으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브라질 같은 경우는 뭐 세계에서 오렌지 주스 수출의 5분의 4를 차지를 하고 있고 설탕도 그렇고 커피도 3분의 1 정도를 생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기상 이변들의 영향으로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고 가격이 아주 고공행진을 하고 또 우리 밥상 물가까지 네. 영향을 주는 이런 연쇄적인 나비 효과인 것 같아요. 자, 이 신방식 기자가 기상 전문 기자니까 네. 항상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이상 기후가 지금 이미 시작돼서 뭐 지구촌 곳곳이 정말 뭐 그야말로 뭐 폭염, 폭설, 네. 뭐 온갖 방식으로 정말 극단적인 기후가 나타나고 네. 있는데 지금이라도 인류가 이렇게 지혜를 모아서 좀 막겠다 네. 한다 해서 네. 뭐 올해부터 갑자기 이상 기후가 사라진다든가 뭐 아니면 근시일 내로 몇 년 안에 이상 기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지금부터 노력을 해도 수년 동안 점점 더 이상 기후가 더 많이 발생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왜냐면 거예요? 지금 이제 이상기후에 불러온 주범이 온실가스 그리고 이산화탄소죠, 대부분. 근데 이산화탄소 배출을 지금 만약에 멈추고 우리가 넷제로로 오늘부터 모든 뭐 발전소나 가동 멈추고 해도 이미 대기 중에 축적돼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멈춘다고 해도 앞으로 20년 안에 뭐 이렇게 1.5도 상승 온난화는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고요. 뭐 북극의 얼음도 20년 안에 모두 아예 녹아서 사라질 것이다. 이미 대기 중에 많은 양을 산업혁명 이후에 배출을 해왔고 특히 뭐 2000년대, 2010년대 후반에 그 배출량이 집중이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그런 메시지가 그럼 지금이라도 빨리 줄여야 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만약에 내년, 후년으로 늦어진다면 그 시점이 더 뒤로 이렇게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행동을 하고 빨리 줄이고 탄소 감축, 그쪽으로 가자라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상 기후가 지역마다 좀 네. 크게 다른 양상을 네. 보여서 하나 궁금한 게요. 이번에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 미국 서부 같은 경우는 네. 100년 만에 폭염과 가뭄이 있었고 네. 유럽은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했는데 네.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 서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폭염과 가뭄을 걱정해야 되는 거고 유럽은 계속 폭우인지 네. 아니면 뭐 이 지역이나 이런 데 따라서 한 번은 미국 서부가 뭐 네. 폭염 이런 네. 가뭄이었지만 또 예를 들어 올해는 네. 다시 폭우로 바뀐다든가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네. 이상 기후의 양태는 똑같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북미 서부가 네. 거의 100년 만에 폭염으로 그때 힛돔이라고 네. 해서 열돔에 네. 쌓인 듯한 네. 고온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뭐 캐나다 같은 경우가 50도에 육박을 하고 데스밸리 같은 경우는 54도까지 올라서 최고 기온이었는데 반대로 비슷한 시기 유럽에서는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물난리가 나서 유럽은 굉장히 재난이 없고 또 재난 방어가 잘 돼 있는 나라인데 거기에서 거의 홍수로 240명 정도가 사망을 하면서 큰 충격을 줬거든요. 독일이랑 벨기에. 근데 이 재난이 이 지역에는 이 재난이다 이렇게는 아니고요. 이게 늘 바뀔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북미 만약에 서부 지역에 그때 고기압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정체하면서 뭐 알래스카나 이쪽 캐나다, 북미 서부 쪽이 굉장히 더웠었는데 올여름은 또 북미 서부가 아니라 동부에 그 기압 능이 정체를 하거나 하면 그쪽이 또 더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럽 쪽도 홍수가 아니라 또 올해는 폭염이 예전에 유럽의 2000년대 초반에 폭염으로 수많은 노약자들이 그때 사망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또 폭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후나 이상 기후는 내다보기가 굉장히 어렵고 예측 가능하지가 않다. 그래서 지난해 유럽에서 그 홍수가 나서 그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났을 때 유럽 그 기후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예보센터에서 한계를 인정했어. 오. 정말 이거는 우리가 정말
훌륭한 그 수치예보 모델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정말 선진국이고 세계에서 가장 1, 2위 수준의 예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다시 예보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렇게 많은 비가 하루에 내릴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보를 못할 것이다. 이미 그 바운더리를 벗어난 극한 기상 현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발된 가장 뛰어난 그 수치예보 모델이 유럽 중기예보센터 뭐 ECMWF란 모델인데 그 모델도 지금 같은 극단적인 기상 현상을 예보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네. 훨씬 많은 돈을 투입해서 거의 국가적인 재난을 투입해서 이걸 예측하지 않는다면 정말 다 빗나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도 2018년도는 한 달간 폭염이었고 2019년도는 태풍이 7개 왔고 2020년도는 장마가 또 54일간 이어졌거든요. 네. 다 다른 재난들이죠. 근데 전혀 내다보지 못하고 기상청이 여름 전망을 3년 연속으로 빗나갔죠. 뭐 망신을 당한 셈인데 예, 또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사실 유럽에서도 우리가 정말 동경하고 그 예보를 잘하는 유럽에서도 아 지금 같은 극단적인 건 내다보기 어렵다라고 사실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고 그래서 사실 뭐 한 해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 다음에 여름엔 당연히 저희가 폭염 관련된 취재도 기획을 하고 뭐 어떤 뭐 온열 질환이나 이런 걸 했는데 그 다음에 폭염이 거의 실종되고 막 이런 바람에 저희가 기획한 걸 거의 못 내보내고 이런 기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다보기가 힘들다는 거. 그리고 극단적이고 어느 지역에 어느 때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날지 그 예측성이 매우 낮다. 그러니까 무조건 철저하게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정말 피해를 뭐 미국은 산불 피해가 거의 연중 계속되잖아요. 캘리포니아 부유층들이 사는 지역에 있는 그런 뭐 헐리우드나 LA 막 이런 쪽에 있는 그런 지역을 다 집어삼키고 그렇죠.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재난이라고는 없고 뭐 태풍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런 스톰 하나가 지나가면서 물폭탄을 뿜고 노약자들이 다 사망하고 근데 그런 문제들이 최근엔 이제 점점 고령화가 심해지고 해서 그런 재난에 취약한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그래서 피해가 더 취약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네. 아니 원래 이런 네. 거잖아요. 뭐 연초에 기상청에서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아 올해는 평소보다 훨씬 더운 네. 여름이 올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뭐 여름에 좀 서늘하겠습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맞아요. 예측을 하는데 네. 최근 들어서 그런 예측을 기상청이 하는 걸 못 봤거든요. 그래서 기상청이 네. 그 3년간 2018, 19, 20을 빗나갔고 네. 언론에서 굉장히 그걸 또 비판을 했죠. 왜냐면 역대급 폭염 온다 이런 기사들이 늘 여름 앞두고 네. 쏟아지면 기업에서는 막 에어컨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세일즈를 하고 소비자들도 미리 사잖아요. 그런 것들을. 근데 2019년, 20년은 비와 태풍이 너무 많으면서 폭염이 거의 실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기상청에 대한 비난, 원망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 기상청이 그런 식의 그런 계절 전망 장기 예보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기로 아 그래서 해봤자. 제가 그 뉴스를 못 본 거군요. 해봤자 네 사라졌어요. 근데 그걸 약간 기자들이 에게 정식으로 공지하지 않고 그냥 그냥 조용히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우연히 장기예보 네.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올려놓았는데 네. 이걸 예전에는 브리핑도 되게 크게 하고 네네 기억. 그날은 다 뭐 올여름 뭐 태풍 몇 개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네. 더 이상 맞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맞은 적이 최근에 태풍 3년 동안 3개 없었으니까. 온다고 했는데 7개가 오기도 하고 2019년도에 이러니까 아 우리의 장기예보는 이제 그렇게 찝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경향성만 얘기하겠다 뭐 비슷하거나 높음 이런 식으로 하는 식으로 바뀌었어. 이게 약간 걱정되는 게 네네. 뭐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서부에는 그래 이상기후가 오면 폭염만 와, 우린 가뭄만 와 이러면 그러면- 가뭄에 대한 준비를 쫙 해놓으면 되고. 맞아요. 그러면 막 네. 뭐 어디 홍수 나는 데는 네. 제방을 유럽은 홍수만 딱 준비해놓으면 되고. 쌓으면 되잖아요. 네.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올지 모른다는 건 네. 앞으로는 이런 이상기후에 의한 식량난 이게 일상화된 네네. 이 특이한 게 물론- 일상화된 그런 네네. 뉴노멀이 올 수 있다는 그런 네, 얘기예요. 충분히 이번 사태에서도 정말 안 오른 게 없잖아요. 요즘 네. 정말 뭐 식당에 가도 냉면 한 그릇이 10,000원. 근데 이제 더 비싸지고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치품이 될 것이다. 어. 커피가 더 이상 재배될 수 없는 조건으로 네. 뭐
2050년대, 2080년대 이렇게 기후 모델링을 해보면 커피 재배 가능한 고산 지역의 기온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생산 불가능한 지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네. 지구 온난화 했을 때 네. 사람들이 처음에 그 얘기 나왔을 때 네. 여유 있게 생각한 게 좀 더 따뜻해지면 작물이 더 잘 자라는 네, 거 아니야? 맞아요. 뭘 걱정해? 이런 맞아요. 분위기였는데 네. 막상 닥쳐보니까 네. 이거 잘못하면 밥상 물가부터 시작해서 식량난까지 오는 거 아니야?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어요. 빈곤층은 정말 식량 그런 것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빈국들은 더 심해질 거고 가뭄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그 어떤 식량 주권도 나라에 따라서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보유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네. 쌀을 제외하면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농민들도 대부분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농사를 거의 짓지 않고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 제가 한번 지난해 초에 대파가 한번 네. 파동이 있어서 대파 가격이 한 단에 거의 10,000원 가까이 치솟아서 막 파테크도 유행하고 이래서 그때 신안에 대파 산지에 취재를 간 적이 있었는데 농민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해를 빼고 한 4, 5년 정도는 대파 가격이 거의 바닥이어서 다 갈아엎고 근데 농산물 가격도 변동이 너무 심하고 거기에다 날씨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해 대파 파동이 있었던 건 뭐 지난해 1월이나 이때 거의 신안 지역의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내려가고 거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겨울에 땅이 얼지 않기 때문에 그 노지 재배가 가능한데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니까 거의 곡괭이로 얼음을 깨서 이렇게 출하를 했다라고 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온난화로 겨울이 따뜻해지는데 그런 또 한파는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커지고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가 점점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자, 지금 신방실 기자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 식량이 무기화되고 그게 아마 국제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네. 저희 경제한방에서 이제 식량 전문가 곧 모셔서 말씀을 들어볼 건데 오늘은 기상 전문가를 모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게 기상 네. 분야에서도 자꾸만 이렇게 예측도 불가능하고 이것 때문에 네. 인류의 식량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질 정도라면 네. 고민도 많이 하고 뭔가 기상 분야에서도 자꾸 반성과 그다음에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 같은데 네. 어떤 문제가 지금 현재 가장 논의되고 그래서 있나요? 사실 이제 IPCC 6차 보고서가 작년 8월에 나오고 최근에 이제 워킹그룹 2, 3가 다 나왔는데 이 6차 보고서를 계기로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게임은 끝났다. 이제 과학적인 게임 끝났어요? 네, 인간에 의한 이 온난화가 일어났다는 게 99%. 보통 과학자들은 100%라는 얘기는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99%라는 거의 건 이제 100% 얘기죠. 100%라고 봐도 되는데 네. 이제는 기후 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논제, 이게 뭐 진실이다, 뭐 그런 회의론자들 이런 것들이 발붙일 자리는 없다는 뜻이고요. 이제부터는 사회적으로 적응, 그리고 기후 변화를 완화, 그리고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과학적인 기술들 네. 이런 것들 사회가 어떻게 전환될 것인가 또 정의롭게 전환돼서 소외되는 계층이나 국가가 없도록 할 것인가 선진국이 어떻게 원조를 할 것인가 이 차원으로 이제 이번 6차 보고서를 계기로 넘어갈 것 같아요. 예. 기상 분야에서 진짜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게 이번 6차 보고서군요. 네, 그동안 사실은 그런 논쟁 때문에 뭐 트럼프 정부나 트럼프 정부에서 계속 이 지구온난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야 계속 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날씨가 좀만 추워지면 네. 아니 이렇게 추운데 온난화라니 이건 농담이야 뭐 이런 식의 트윗을 맨날 올리고 그러면 이제 인간이 만든 게 아니다라는 네. 주장은 지금 완전히 거의 네, 거의 설 사라진 겁니까? 자리를 잃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런 회의론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고 이제 시간이 없다.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빨리 감축을 하고 또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어떻게 원조를 해서 그런 기술들을 보급을 하고 에너지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리고 뭐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탄소 국경세가 이미 논의가 되고 이거에 의한 국내 기업들의 영향도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시급한 전환을 위해서 이제 가고 그러니까 뭐 기후학자나 과학자들의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경제학자, 사회학자 그리고 어떤 소수를 위한 이런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데요. 근데 자 이런 측면 한번 보죠. 일단 이게 인간이 초래했느냐 아니냐 논쟁이 끝났다니까 인간이 네. 초래했다 하더라도 네. 이제 그건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구에서 이 정도의 기상 이변은 과거의 역사를 볼 때 네, 네. 연구를 보면 막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간다든가 네. 또는 내려간다든가 하던 일들이 어쨌든 많았단 말이죠.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만든 지구 온난화가
특별히 더 위험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제 기후 변동이라는 게 자연적인 빈기와 간빈기가 있어서 지구의 뭐 자전축이 변화하고 공전 궤도가 변화해서 찾아오는 굉장히 자연적인 현상들이었거든요. 근데 1850년 이 산업혁명을 계기로 이제 너무나 빠른 속도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를 했고 가장 2019년 기준으로 410 ppm을 넘어섰는데 사실 예전에 하와이에서 찰스 킬링이라는 대기과학자가 처음으로 1958년에 하와이에서 이제 이산화탄소 관측을 처음 시작했어요. 근데 58년에 그때 처음 농도가 313 ppm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58년에서 2019년으로 오는 사이에 거의 100 ppm이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산업혁명 생각하고 우리가 뭐 그래 영국에서 그때 석탄을 많이 떼고 이래서 그런 거야라고 할 건 아니에요. 최근에 1958년 이후에 그렇게 급격한 상승세를 보자면 최근에 집약적으로 배출이 이루어졌다. 초기에 뭐 최근에. 증기기관 이런 거는 미미했고 사실은 최근에 뭐 석탄, 석유의 사용이 너무나 일상이 되고 이러면서 1900년대 후반, 2000년대 이 사이에 집약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뭐 410 ppm이라는 탄소 농도는 뭐 IPCC에서 얘기하기에 과거 200만 년 동안 전례가 없는 농도였다. 이거 네.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가장 높았던 농도는 300 ppm 정도고 과거 이제 빙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기후를 분석을 했던 결과 그 정도였고 뭐 빙기 때는 200 ppm이나 뭐 170 ppm 정도로 떨어졌고 간빙기 때는 최고 올라가 봤자 300 정도. 근데 인간이 초래한 게 410 ppm이었고 이대로 탄소 배출을 할 때는 450 ppm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고생대 과거에 네. 가장 온난했을 때 그때의 농도와 거의 맞먹을 정도. 해수면은 지금보다 거의 네. 몇 미터가 올라가고. 그때 육지가 많지 않았더라고요. 네, 그때 다 지도 보면. 맞아요. 빙하기가 되면서 이제 얼음으로 연결이 되고 하는데 그때는 거의 물 속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이런 시절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린란드나 이런 빙하가 다 녹으면 지구 전체의 해수면이 7m 넘게 오.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거의 이산화탄소 증가 농도, 해수면 상승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좀 예측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과거 200만 년 동안 전례 없다 이러면 인간의 조상이 등장한 시기가 거의 그때이기 때문에 사실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농도다. 근데 인류 앞으로 역사상 처음. 이대로 네. 이산화탄소 배출을 계속한다면 고생대 수준으로 더 고생되면 거의 높아지고 지구 역사에서 기록적인. 네, 인류는 멸망하고 많은 생물종들이 그건 너무 겁나는 얘긴데요. 네, 그래서 네. 지금 그래서 뭐 1.5도 온난화로 제한을 하자라는 게 그 정도는 돼야하고 2도 온난화만 될 경우에도 많은 생물종이 사라질 것이다. 인간은 살아남더라도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저 네.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네. 게 뭐냐면 지금 1.5도까지는 거의 지금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정도가 돼도 결국은 현재 일어나는 이상 기후나 이런 것 때문에 식량난을 피할 수 없는 수준까지 네. 우리가 어쨌든 위기는 이제 네. 그건 이제 그 위기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1.5도 온난화가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 노선인데 1.5도 온난화만 돼도 산업화 이전이랑 비교하면 뭐 극한 폭염은 8.6배 증가를 하고 가뭄이 2배. 그럼 이게 바로 농작물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폭염과 가뭄이죠. 그 폭우도 빈도가 1.5배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여기에 더 커지고. 그러니까 뭐 한쪽으로만 계속 뭐 폭우만 증가한다 하면 대비를 하면 되지만 여기에 또 변동성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농작물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지금처럼 탄소 배출이 유지가 되면 뭐 2100년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벼 수확량이 25% 줄고 뭐 옥수수도 10에서 20%, 감자도 30% 줄어들고요. 사과는 아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재배가 불가능해지고 북한 지역으로 다 올라가서 그리고 뭐 지금도 사과 농가에서 뭐 과수 화상병이다 해서 그런 바이러스도 많이 퍼지는데 이런 병충해와 이 날씨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재배가 되더라도 맛있는 농작물은 못 나오겠죠. 맛이 없고 당도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뭐 과거에 우리가 보던 어떤 식탁
우리가 과거에 좋아하던 과일들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대로 뭐 억제를 한다고 해도요. 네. 사실 지난해 진짜 완전히 바뀐 것 같거든요. 네. 이젠 정말로 맞아요. 사실 우크라이나 네. 전쟁 이전에 네. 이미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농산물 뭐 품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일상화될 것 같은데 이걸 막기 위해서 뭐 지금 좀 늦은 것 같긴 하지만 뭐 글로벌 기업들 뭐 스타벅스라든가 네. 이런 기업들이 막 나서 노력을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네, 맞아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지만 과연 네. 이 기업들 차원에서의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약간 걱정도 있어요. 이게 전지구적인 문제인데 뭐 네. 기업 몇 개가 해서 될 건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맞아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일단 자기네 기업의 생존이 걸려 있으니까. 네, 원두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네, 있니까 그렇죠. 그죠? 그럼 소비자들이 만약에 커피 한 잔이 지금 10,000원을 한다면 정말 소수의 계층만 소비를 하겠죠. 그걸 네, 정말 그렇죠. 능력이 되는 지금도 비싸지만 사실은. 네, 지금도 비싸지만. 네, 그래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뭐 브라질의 산림 보호. 사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취임한 대통령이 그 브라질 아마존 쪽에 개발을 하겠다 이런 공약을 걸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름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인데 그래서 산림이 엄청나게 훼손이 됐는데 하여간 이런 것들을 두고 보고 이제 진행이 되면 더 타격을 입을 것이다. 스타벅스는 브라질에 이제 산림 보호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또 농부들한테 기후 변화에 강한 그 커피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성과를 발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기의 생사가 걸린 기업들의 얘기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최근에는 이렇게 기후나 환경 쪽에 환경이 앞으로의 어떤 투자에 굉장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커져서 어떤 세계적인 연기금들이 이런 어떤 탈탄소 관련해서 투자를 하겠다. 우리들은 석탄이나 이 화석연료 관련된 기업에는 절대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너도 나도 아예 앞다퉈서 선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 은퇴할 사람들의 돈을 자기들이 운용을 하는데 이런 위험성, 리스크를 가지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금융시장이나 재계에서 이런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그쪽 화석연료 관련된 기업들을 퇴출시키고 그쵸 뭐 석유 관련된 뭐 엑손모빌도 되게 친환경적인 행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그 전에 망쳐놓은 게 네, 많으니까 너무 뭐 많으니까 북극에서 빨리 네. 빨리 노력해야죠. 근데 엑소모빌은. 살아남을 수 없는 이제 네.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네. 기업들도 그렇고 또 뭐 친환경 기업에 투자하는 어떤 투자 펀드들이 최근에 급성장을 하고 있고 그런 기후 기술이라고 불리는 어떤 클라이밋 테크라는 그런 기술에도 많은 투자금들이 몰리고 그래서 뭐 재생에너지 관련된 것도 포함해서 뭐 배터리나 전기차 그리고 뭐 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할 수 있는 기술 그런 것들이 수준이 미국은 이미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탄소를 갑자기 줄일 수 없다면 이제 나온 탄소를 포집해서 어디 땅에 묻거나 해저에 이렇게 시설에 묻는 이런 기술도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네, 자 이렇게 기후 변화와 그에 따른 지금 현재 농산물 가격 상승 그리고 앞으로의 대비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신방실 기상 전문 기자 오늘 처음으로 경제한방에 출연해줬는데요.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네, 너무 중요한 영광이었습니다. 기상 현황 있을 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박종의 경제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고요.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Round one, fight.